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북한이 곧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 등 정책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안보리의 대응이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당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우상호 새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며 조기 내홍 수습을 노리지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옆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힐을 반환받고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기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무역 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원 15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도창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풍토병 국가에서도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숭이 도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송혜 씨 빈소에는 방송계와 음악계,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찾아 국민 MC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국정요직을 채운다는 비판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금융감독원장도 적임자라고 두둔했는데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공정거래위원장은 숨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 이틀 연속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전날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인물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부장검사.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원장은 처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원장 이력까지 구체적으로 읊으며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법 집행을 다룬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기 아주 적절한 자리라는 말로 후속 인선 역시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내정설이 굳어졌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는 후보군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과거 카풀 인연 등 사적인 친분이 크게 부각된 데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 여론 등이 겹친 복합적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시민단체 인사들을 발탁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 새 정부 인사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능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강경한 표현이 민심에 어떻게 다가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공천 관련 문제 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최근 이 대표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치 선배의 우려를 이 대표가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압박이 있었다고 공개한 충남 지역 공천은 자신은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이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다며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당 내 대표적 친윤 인사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 뒤 귀국에 앞서 YTN과 인터뷰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 혁신이 출범을 공천권 경쟁으로 승화시킨 건 분명히 당권을 노리는 사람일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오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온 거고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의 경쟁으로 그걸 승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고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최재형 의원한테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에서 다뤄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고 내용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최재형 의원이 뭘 다룰지도.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천권을 이준석이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분들은 공천만 가득한 거예요.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8월 전당대회 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내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명에 대한 인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당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만 여성, 청년, 기타 몫으로 남은 추가 비대위원 3명에 대한 선임은 새 비대위가 맡기로 해 최종 인선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당이 원해서 희생하기 위해 선거에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고문의 출마를 당의 70-80%는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반성과 쇄신, 혁신들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송원석, 진성준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 곧 열릴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는데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에 올릴 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데 경제와 방역 등 올해 핵심 사업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령 중간총합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과 전원회의 확대회의 도의 형식, 일정, 방청자 선발 정령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북한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뒤 핵 무력 강화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선 경제력 집중 건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핵실험을 결정하며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장기간 봉쇄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심을 다잡고 국방력 강화를 완성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실험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 주도로 추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각 8일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실패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 국대사는 현지 시각 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엄숙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인데 이에 따라 국가의 영업이익 개념인 경상수지도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큽니다. 자재 자체의 상승이 상식 선에서 상승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상승폭 자체가 상식을 초월하는 30%, 2배, 4배 상승하는 상황이고 관건은 점차 쌓여가는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큰데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중에서 그 상품 무역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상수지도 올해 4월 달에는 적자가 되지 않을까. 특히 4월엔 국내 상장사의 외국인 투자자 배당 지급이 몰린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 적자가 나오면 2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꺾이게 됩니다.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을 통해 이후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며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2.7%포인트 올려잡은 것으로 한국은행과 KDI, IMF 등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OECD는 또 내년 물가 상승률을 3.8%로 전망하며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물류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이천에서는 노조원 15명이 체포되는 등 파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대치 중인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 순간적으로 인파의 틈이 생기더니 노조원 한 명이 경찰 여럿에 붙들려 나옵니다. 뭔 죄를 졌어? 왜 계속 시끄러? 영상이 찍힌 건 아침 8시 반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을 막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15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운송에 나선 화물차를 막으려는 노조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과적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업무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이걸 항의했는데 이거를 무시한다면 그건 업무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말을 안 들어준 겁니다. 갈등이 번지는 사이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항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 이른바 장치율은 74%로 지난달 평균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항만 터미널 운영사들은 장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치솟는 국제 유가 때문에라도 빈손으로 물러설 수는 없는 처지. 거리 측정, 운송 원가 이런 게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그 틀이 없어진다면은 그럼 화물노동자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예전처럼 수입은 그만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절실하다. 반면 정부는 파업 국면에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어 물류난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다스 횡령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교도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YTN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몸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자 고령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 사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첫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 측근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대선 기간 줄곧 이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81살인 이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다스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8개월 남짓 복역했고 벌금은 80억 원가량 남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들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부 측 핵심 소송 대리인들이 교체된 건데요.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법무부가 대리인 변호사 2명을 잇따라 돌연 해임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공정한 직무 수행 우려로,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전 논의도 전혀 없었던 데다 이해충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고, 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별 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1심부터 참여해 법무부 승소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소송에 이긴 대리인들을 중간에 해임한 의아한 상황인데, 한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과거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지휘할 거라며 한 장관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지만 이 차관 역시 과거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까지 한 측근 인사입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윤 대통령 징계소송 대리인단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YTN 취재진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면 징계 적법 판결이 확정되는 만큼 끝까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열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수백억 대 돈을 가로챈 베노디 글로벌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지에 올라온 기사형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인된 피해자가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나온 실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전기모터 생산업체 베노디 글로벌이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취재해서 쓴 기사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작성한 기사형 광고입니다. 광주에 사는 A씨도 지난 4월 전화로 베노디 글로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알만한 경제지에 기사까지 실린 만큼 믿고 자녀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7천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사에 올라온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호재도 좋고 정말 수주 공급 계약도 한 데도 있고 당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거든요. 부산에 사는 B씨 역시 결혼 자금 7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주요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마저 광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신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업체는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결혼 자금으로 이제 모아둔 평생을 이제 근로소득이 다 모아놓은 돈인데. 주요 경제 매체들을 홍보 수단으로 동원한 베노디 글로벌 투자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100명 정도에서 한 주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났고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노디 글로벌 대표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은 투자금만 챙긴 뒤 지난달 이미 잠적한 상황. 피해자들은 법인과 대표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집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소장 접수로 확인된 피해액만 수십억 원대라면서 법인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액이 늘면서 적용 혐의도 사기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관계자 김모 씨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이유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차의 주유구를 부순 남성이 이틀 뒤에는 더 대담해져서 차량 7대 유리를 깨고 금품까지 털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사건,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유구를 만지작댑니다. 1분 동안 서성이더니 난데없이 주유구를 발로 차 부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확인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동네에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같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 7대 유리창이 한꺼번에 파손됐습니다. 이전 파손 차량 주인의 누나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콘솔 박스까지 일일이 헤집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파손한 남성은 이틀 만에 이곳 공원 주차장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다는 거를 그 범인이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공원에 돼 있던 차량 7대를 이제 유리 파손을 하시는. 경찰은 지난 3일 절도와 절도 미수, 재물 손괴 혐의로 40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 석 대에서는 돈될 물건을 찾지 못했고 넉 대에서는 공기청정기 등을 훔쳐 차량 수리비까지 피해 금액이 770만여 원입니다. 김 씨는 첫날에는 술 먹고 홧김에 차를 부쉈고 그 뒤 차량 털이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6시쯤 생후 3개월 된 여아 A양이 입원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다가 토해 눕혀놓았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학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주 등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며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9개 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부 국가들에서 풍토병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비풍토병인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risk of monkeypox becoming established in non-endemic countries is real. WHO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risks of this viru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비풍토병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올해 들어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또 다른 보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The moment, the cases that are being reported now are still primarily in the non-endemic setting among men and still primaril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WHO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확진자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사무국장은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어제 국내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어제 0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격리 조치됩니다. 지난달에 오존 농도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5월 가뭄이 극심했던 탓인데 이 오존이 심해지면 천식과 안구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 ppm으로 1년 전보다 21%나 늘었습니다. 2001년 관측 이래 최악입니다. 태양이 장렬할수록 오존 농도는 악화합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이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월 기온을 비교하니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은 일사량이 754메가줄로 역대 최대였고 강수량은 5.8mm로 5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에 20%도 안 됐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기관지와 눈, 피부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과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기관지에 좋지 않아서 오존 농도가 0.01 ppm 증가하면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율은 3에서 6%까지 증가하고 공황 발작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등 두뇌와 감정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마스크를 통해서는 전혀 저감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들을 하시고 태양광선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물도록 하거나 태양광선을 피해서 다니는 수밖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올여름은 코로나와 더불어 폭염과 자외선, 오존의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존 절감을 위해 장마 전까지 오존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60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는 드래곤힐이라는 미군 전용 호텔이 위치한 미군 잔류 부지가 있는데요. 이를 반환받고 대신 후암동에 있는 부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남지 않게 되지만 예산이 추가될 경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 있는 미군 전용 드래곤힐 호텔입니다.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호텔 부지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있는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후 잔류기지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기지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겨우 300m가량 떨어진 채 자리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호텔 부지를 반환받고 대신 대체 부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에 제공될 대체 부지는 후암동 부근의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이 성사될 경우 드래곤힐 호텔 부지는 시민에게 공개될 용산공원 예정지에 포함되거나 과거 청와대 영빈관처럼 국가 외빈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잔류기지 위치를 다시 조정하게 된 만큼 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0년 이상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주말 안방을 지킨 송혜 씨가 95세로 영면했습니다. 고인은 최근 TV 음악 프로그램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는데요. 반평생 전국 곳곳을 다니며 웃음과 희망을 나눴던 고인의 삶을 김현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국! 전국! 매주 일요일 낮 어김없이 전국 노래자랑을 외쳤던 일요일의 남자.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혜 씨는 1949년 황해도 해주음악전문학교 성악과에 입학해 노래를 배웠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홀로 부산으로 내려와 국군통신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인 1955년 창공악극단에 들어가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동양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던 송혜 씨는 1986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한동안 마이크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들 놈을 잊어버렸을 때는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보답할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아서 튼튼히 키워서 잘 성장시켜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쳐야 도리인데. 방송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오랜 가수의 꿈을 이룬 건 송혜 옛노래 1집 음반을 낸 60세 때였습니다. 한 몸과 마찬가지인 KBS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를 보게 된 것도 나이 61살인 1988년. 이후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지켰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최장기간 MC라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60여 년 동안 안방극장을 지켜온 국민 MC 송혜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서울 종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송혜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송혜. 100년 가까운 인생의 긴 여정은 마쳤지만 늘 그랬듯 그의 인자한 웃음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평생 뭐 언제까지 또 여러분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안 갑니다. 예, 꼭 여러분들 붙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세한 송혜 선생을 애도하며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별세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일요일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이웃의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6도, 대전은 18.7도, 대구는 1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6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북이 유엔 총회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대응이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북한은 무기 현대화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당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우상호 새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며 조기 내홍 수습을 노리지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며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경상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원 15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하며 29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풍토병 국가에서도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향년 95세 1기로 별세한 고 송혜 씨 빈소에는 방송계와 음악계,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찾아서 국민 MC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높여서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는데 실제 1분기 경제성장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연간 목표치인 2.7%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2.7%포인트 올려 잡은 것으로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 압력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공급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한 탓이 컸습니다.
부진한 성장률 때문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제시한 올해 2.7% 성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은은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남은 분기 동안에도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매 분기 전년 대비 매 분기 전기 대비 0.5%씩 성장하면은 2.7%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2% 증가한 건데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다 높은 물가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사 현장이 멈춰설 수도 있어서 업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운반할 차량 등이 분주하게 드나들어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진출입이 안 한다 하면 오늘과 같이 선전전 일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 이제 시멘트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면 저희 시멘트를 원재료로 쓰는 레미콘 공장에서 공사 현장에 제품 타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철강 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틀 연속으로 전혀 출하를 못하고 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하루 물동량 4만 9천 톤 가운데 2만 톤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건설자재 공급 차질에 대형 건설사들도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은 현재 확보해 놓은 재고로 며칠간은 버틸 수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와 철강 자재의 수급 차질로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대형 건설사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공사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원만히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7월 11일 날 D-Day를 잡아서 불성실한 원청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건설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와 철강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식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한 적도 있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출국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중진 정진석 의원 사이에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공천 관리, 혁신위 구성 등을 놓고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공개 지적과 이준석 대표의 반박으로 이어진 SNS 설전은 노골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자신의 공천 관리를 지적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응수에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충고를 무시하는 만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국이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굽히지 않았는데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한다는. 이준석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은 물밑 사정을 알지 못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저도 의아하고. 그러면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천과 연계해 공세를 펴는 건 당권을 노리는 세력이라며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왜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SNS에 올린 육모방망이가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겨냥했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직후 벌어진 당대표와 중진 간의 설전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귀국한 뒤에도 혁신위원회 구성과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당 내홍을 수습하겠다는 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 등을 둘러싼 당권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지 하루 만에 당무회의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며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그리고 박홍근, 한정혜, 박재호, 이용우, 김현정 이 5분을 비대위원으로 의결 안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당 쇄신이 마지막 기회라며 개파 간 비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대위의 역할이 특정인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데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총괄적인 평가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평가가 특정 인물의 책임 여부를 묻는 데 집중되거나 국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2달 앞으로 전당대회가 다가온 만큼 당권 경쟁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신문계 홍영표 의원은 당을 위해 출마했다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말이 거짓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뒤 자신이 앞장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이 원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는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쇄신과 혁신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네. 이 생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친이재명계 의원 10여 명과 만찬을 가지며 세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당권 도전 여부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새로 이제 오셨는데 좀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상임고문이 팬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됐고 당내 토론회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던 지도부의 행보가 패인 중 하나였다는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를 딛고 일어나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뚜렷하지만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계파 갈등까지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거라고 했지만 인사와 사정, 정보의 금융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거머쥔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서 검찰공화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부터 함께 일했던 강골 특수통검사들로 사직한 뒤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와 공직자 인사, 국정원 인사와 예산, 금융조사까지 전부 검찰 출신 손에 쥐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추천과 공직기강 점검, 살림살이를 맡은 자리까지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가족의 사실상 독차지입니다. 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과거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 재기능을 못해 외부 인사가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는 건 궁색하다. 적임자라면 왜 그런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우려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해도 너무한다며 연일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반박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일각에선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지시로 부활한 증권범죄 합수단과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검찰 직접 수사권이 줄어든 한계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거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자칫 국정 운영엔 차질을 불러온다면 현중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수사부서 70%가량을 형사 공판부로 바꾸는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관련 문건을 보면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관 수사 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규정인데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 이른바 형사 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사전에 총장 승인까지 받는 건 비효율적이고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 범인 도피 가능성과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 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의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 수사부는 독립됩니다. 또 기존 형사부 일부를 공공수사부나 국제, 정보기술범죄, 조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름도 바꿉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후속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이 유엔 총회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비판한 반면 북한은 무기 현대화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과 함께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총회 회의.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더 나아가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잇단 미사일 시험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무기를 현대화하는 적법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시험을 문제 삼았습니다. Really hard to understand why missile tests of the different type, including ICBM and hypersonic missile conducted by United States, have never been called into question or condemned at the UN Security Council. 이에 대해 조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엄숙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대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Despite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and threats, and our hand of unconditional assistance on the pandemic is still extended.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남과 북이 설전을 벌인 셈입니다. 특히 조 대사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최근 캐나다 초계기가 대북 제재를 감시하다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북한 선박을 단속한다면서 동중국해에서 근접 정찰을 해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주권 수호가 먼저라며 반발했습니다. 对任何以执行联合国决议为名危害中国国家安全和主权的行为，中方都坚决反对。 중국은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정찰 활동을 하던 호주 초계기도 전투기를 동원해 퇴거시켰습니다. 타이완의 방위성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는 일본에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직접 견제에 나섰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국장과 전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에 도전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등의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양상입니다. 적어도 타이완과 주변 해역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立即停止类似危险挑衅行径，严格约束海空兵力行动，否则将承担由此引发的一切严重后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도 성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반대한다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한때 북한 핵 문제는 미중 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혔지만 정작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협력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등 2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호국 영웅 초청 소통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오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원일 함장 등 천안함 생존 장병과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가족 등을 초청했습니다. 3년 전 한 노동자가 홀로 인터넷선 작업을 하다가 감전을 당해서 양팔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측은 충분한 안전 대책을 갖췄는데도 노동자가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은 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팔에 손 대신 갈고리 의술이 단 하모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사하지 못합니다. 새 아이를 둔 가장이었지만 3년 전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된 뒤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다 힘든데 애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남 진주시 공단에서 혼자서 인터넷 수리를 하던 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인 2조 작업을 같이 할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위험 작업을 함께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감전 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30여 분 동안은 아무도 몰라서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직원의 뒤통수를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컨테이너 위로 나온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9 신고를 하고 색깔로 그냥 빨갰고 그냥 하나의 한 덩이의 고기 같았다. 사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고용주인 KT서비스는 보상금과 병간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노동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전기 등 안전 보조 장비를 충분히 지급했고 노동자가 요청하면 2인 1조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고소 작업차를 부를 수 있었는데 하 씨가 일을 빨리 해서 수당을 더 받으려고 무리하다 사고를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시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검전기는 아무 때나 올려 재기능을 못하는 실정이었지만 회사는 사고 다음 날 검전기로 큰 피해를 막았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법에 판결아. 법원은 지난달 1심 선고를 내리면서 KT서비스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 씨가 고객으로부터 독촉을 받다 보니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팀원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 차마 2인 1조를 위해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소작업차는 팀이 한 달 동안 진행한 작업 2,100여 건 가운데 고작 5번만 쓸 정도로 운영이 유명무실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안전책임자인 본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700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이 마땅하지만 합의를 원만히 하길 바란다며 본부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본부장은 다른 본부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KT서비스 남부는 YTN 취재진에 향후 피해보상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은 본부장은 발령 열흘도 되지 않아 사고를 겪었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 확정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제선 규제가 전면 해제된 첫날 한산했던 인천공항은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여객기 확충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한 첫날. 평일인데도 인천공항 이용객은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관심인 건 부족한 여객기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항공권 가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만 원, 40만 원에 갔다면
지금 저희가 여러 검색을 하니까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1인당 너무 올라서 사실 여행을 가야 될까 참 심적 부담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수요에 맞춰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백신 미접종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저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뜨는 편이고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컸었는데 외국을 나가면서 좀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하늘문도 열리고 지금 뭐 해외도 이제 다 열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들떠 있고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다 올 예정입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제선 증편을 위해선 화물기로 쓰던 여객기를 복원하고 인력 충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객 수요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회복률은 아직 20%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총 인력의 절반가량이 유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5만 명 수준이던 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엔 93만 명을 기록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말에는 400만 명까지 늘어나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항체를 직접 주입해 면역 효과를 내는 이부실드를 10월까지 2만 회분 도입합니다. 혈액암 환자처럼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혈액암과 장기 이식 환자 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받아서 면역 반응을 통한 항체 형성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국내에 들여옵니다. 7월에 5,000회분, 10월에 15,000회분 등 총 2만 회분 도입을 결정하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호수단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처럼 면역 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부실드는 주사로 항체를 직접 주입해 면역 효과를 주는 예방적 치료제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연구에서 감염은 93%, 중증 사망은 50% 낮춘다고 나타났고 효과 지속 기간은 6개월로 분석됩니다. 또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나 혹은 BA1, 2 정도까지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능력이나 중증 환자 발생 방지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부실드 투여 대상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약 10,00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부실드는 투약 대상자가 제한돼 있어서 예약 기반으로 운영하고 전액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백신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 미주 등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비풍토병 지역 29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1,000건 넘게 보고됐다며 이 바이러스가 비풍토병 지역에도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소말리아 인도주의 조정관은 현지 시간 8일 최근 소말리아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4차례의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마른 우기가 닥치면 아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급등, 여기에 최악의 가뭄까지 아프리카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Lo voglio dire chiaramente, dalla Russia ci aspettiamo segnali chiari e concreti perché bloccare le esportazioni del grano significa tenere in ostaggio e condannare a morte milioni di bambini, donne e uomini.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터키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Пшеницы и других злаковых. Поэтому какого-либ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у кризису эта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 украинским зерном не имеет.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йшим образ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2,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길이 막혀 사일로에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아프리카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세계는 식량 대재앙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어제 오전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3일간 치러지며 발인식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세한 송혜 선생을 애도하며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별세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일요일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이웃의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셸 박스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11월 중간선거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재선 고지 등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현지 시각 8일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스틸 의원이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현재 49.3%를 득표하며 선두를 달렸고 민주당 제이 첸 후보는 41.2%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오늘도 낮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6도, 광주가 16.4도, 대구가 13.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부산이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